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10월 7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하라 앵커가 휴가를 가서요. 신민영 앵커가 일주일 동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신 진행을 맡은 신민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또 월요일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이번 주는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국내 증시에. 특히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렇죠. 예정되어 있고요. 또 금요일에는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또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독 갈피를 못 잡고 좀 방향성을 못 잡았던 우리 증시였는데 이번 주에는 좀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는 또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상승했겠다. 우리 증시도 월요일을 맞아서 상승 출발했겠다. 이러한 강세 분위기가 좀 주주 내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미국의 이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만큼 시장에 좋은 어떤 기운이 좀 우리 시장에도 같이 좀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슈 어떤 것들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예, 오늘 보면은 전체적으로 빨간 섹터들이 많습니다. 2차 전지, 뭐 영풍그룹은 오늘도 여전히 강세가 되고 있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와 함께 자율주행, 그다음에 ES까지 이렇게 좀 강한 흐름, 이렇게 좀 하나로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 로봇이 간만에 굉장히 강한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눈에 띄죠. AI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섹터 중에서 이 철강 섹터, 이게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이번 주 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모처럼 반도체 섹터가 오늘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도 좀 눈에 띄고요. 지난주 뉴욕 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올랐던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신민영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내일 발표됩니다. 잠정치 그 부분도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이 좀 되고요. 자동차도 간만에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상승 흐름 나타내는 거 보면 위쪽으로 메타버스, 방산, 의류, 게임이 보이고요. 오른쪽 하단으로는 원전, 전력설비, 유가, 음식료들 이렇게 다양하게 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는 섹터는 전선하고 조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 정도.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9월 말 10월 들어서서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좀 눈에 띕니다.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좀 와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바뀌는지 여부가 아무래도 주목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정도 전체 흐름 봤고요. 2차 전지에 가장 강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역시 자율주행과 좀 묶어서 이 로보택시 관련된 일정이 이번 주에 좀 예정이 돼 있죠. 10월 10일 날 현지 시간으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를 합니다. 좀 월가스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이게 긍정적인 부분하고 좀 신중한 부분, 약간 비관적인 부분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나오게 되는 로보택시와 관련돼서 시제품이 보여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승차 서비스를 하는지 예약하는 플랫폼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될 건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 되지 않겠냐, 이게 머스크 CEO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함께 FSD, 즉 완전 자율주행 이 기술과 관련된 업그레이드 관련된 부분 얘기도 나올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관적인 부분들,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 신선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구글의 웨이모와 그다음에 GM의 크루즈가 이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있겠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혁신성이 또 재검증될 거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매그니피센트 7에 이제 포함이 됐었다가 올 들어 조금 주춤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아마존과 같은 이런 빅7의 이제 이 빅테크들의 이제 반열에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뭔가 그런 혁신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분기 이 테슬라 전기차 인도량이 좀 예상보다 좀 부족했죠. 적었죠. 그 부분 때문에 이 전기차 부분의 성장성에 대한 거를 또 머스크 CEO가 뭔가 또 제시를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월가에서는 이런 신중론도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테슬라 관련된 부분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관된 종목들을 몇 개 좀 보겠습니다. 메가터치는 2차 전지 반도체 검사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TCC 스틸, 전기 주석 강판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27% 가까이. 세아 메카닉스, 자동차 전장류 부품 만드는 회사인데 역시 22%. KNS는 2차 전지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예, 간만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로봇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LIG 넥스원 최근에 이 미사일 쪽 때문에 방산주로서 주가가 아주 올 들어서 70% 넘게 오르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반기 들어서 조금 주춤하긴 한데 좀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재료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LIG 넥스원의 로봇계가 독일 부분에서 정찰과 탐지를 맡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 나누는데 여기 무슨 얘기인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독일 연방군에서 LIG 넥스원의 사족 보행 무인차, 이 무인차라는데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요 제품인데요. 비전 60이라고 하고요. 브랜드 이름은 이걸 4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비전 60이라는 로봇은 LIG 넥스원이 인수한 미국의 로봇 기업이죠. 고스트 로보틱스 제품인데 기본 가격이 16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2억이 좀 넘고요. 풀옵션을 장착을 하면 대당 한 5억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풀옵션 장착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4대니까 한 20억 정도. 매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큰 매출은 아니긴 하지만 독일 연방군, 독일 이제 우리로 따져 국군에 이제 이게 납품이 됐다라는 거에 이제 의미를 둘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는 여기다 기관총까지 장착을 해서 지금은 비무장으로 일단 들어가지만 무장화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좀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도 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좀 걷는 그 동영상도 있던데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기사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된 회사들 좀 몇 개 보겠습니다. 베노티에랄이 12% 올랐는데 이 회사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회사입니다. 로봇 관련주 아주 직접적으로 뭐 생산하거나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런 회사는 아니라는 것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미래 컴퍼니, 그다음에 LIG 넥스원 당연히 있고 LIG 넥스원을 간만에 6% 넘게 오르면서 23만 8천 원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니드라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렌시스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오늘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섹터로 철강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강주도 제가 좀 전에 볼 때보다 조금 더 상승세가 좀 강해졌습니다. 자, 중국의 경기 부양책 이후에 중국에서 가장 중국의 이제 경기 부진, 내수 침체 등으로 가장 부진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철강이었죠. 철강 쪽이 이 PMI 제조업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8.6% 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성수기도 돼 있고 지금 이제 가을 성수기 진입한 것도 있겠지만 역시 경기 방책 효과가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내 철강 수요 회복과 생산 증가 영향이 PMI를 끌어올린 이유가 됐습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폭은 둔화된 반면에 제품 가격은 상승으로 전환됐다는 측면도 역시 경기 방책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주문이 9%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 지금 철강 업종이 중국에서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철강 쪽이 중국에서 좀 살아나게 되면 지금 중국 업체들이 국내 내수가 부진하니까 이 철강을 생산해서 거의 뭐 덤핑 수준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 철강 업체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예, TCC 스틸 26% 앞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사마 알루미늄, 포스코 스틸 리온, 세아 베스틸 지주, 현대 BNG 스틸 이 철강 관련주들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국내에서의 알루미늄 가격들 상당히 좀 좋았죠. 특히 이제 중국산 알루미늄 압축재가 미국에서 대규모 관세를 받게 됐다라는 얘기 나온 이후에 좀 알루미늄주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철강 관련주로서 또 사마알루미늄 회사가 또 주가가 2자릿수 이상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동차도 있고요. 영풍그룹도 한번 잠깐 보죠. 아무래도 오늘도 좀 이슈가 좀 있으니까 영풍그룹 한 번만 짧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아연 측에서 제시한 그러니까 최인부 회장 측에서 제시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대항 공개 매수 가격은 83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MBK 연합 측에 제시했던 건 이제 75만 원이었고요. 이제 이거를 이제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인부 회장 측에서 고려아연의 공개 매수 가격을
83번 위로 더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뭐 치킨 게임이죠. 이렇게 치킨 게임인데 결국 이제 누가 이 쩐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냐, 결국은 더 돈을 많이 쏟아부는 데가 이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말에 나온 이 고려원 관련된 기사에 보면 고려 아니 즉 최은보 회장 측에서 뭐 자금을 계속 쏟아분다고 했을 때 이 공개 매수 가격의 최종 가격대가 125만 원까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뭐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긴 한데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공개 매수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을 때는 역시 이제 이 승자의 저주, 이 어떤 우려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감안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이게 고려원이라는 정말 세계 최고의 금속 분야, 비메탈 분야 중에서 이 비철 쪽에 재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번 지분 경쟁으로 인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 가치가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네, 영풍그룹 관련주까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영풍 정밀 공개 매수가가 3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죠. 3만 4천 원까지 좀 주가가 올라가서 결국 여기도 공개 매수 가격이 더 올라가지 않겠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8% 오르고 있고요. 고려아연은 오늘 뭐 보합권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그냥 관련주들이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정도 오늘 영풍그룹 관련주들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장 시장에서 크게 튀고 있는 업종 그리고 그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방산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이후로 중동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감 커지고 있고요.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지속되는 가운데 방산기업 주가 오늘 장 초반부터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방산 업종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방산은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자 이제 방산주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1년간 주가 상승률이 50%에 달하며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방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들을 담은 ETF 플러스 K 방산은 최근 1년간 70%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주식에서 이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 방산주들에게는 계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열린 대한민국 국제방위 산업전시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전시회가 열리면서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리스크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모멘텀이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이 국내 방산업계의 중요한 수요처인 점은 확실하고 중동 역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지역으로 유도무기 체제 밸류 체인에 중동향 수주 증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대장주로 보이는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시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 그룹과 함께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높이에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뿐만 아니라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드론까지 요격하는 다층 방어 솔루션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레이저 대공 무기 및 드론을 방어하기 위해 출격하는 레일형 발사대를 공개했는데 고도 10km 이하의 저고도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드론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하나그룹은 드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주축으로 태스크포스를 신설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용 드론을 비롯해 차세대 모빌리티까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룹 차원에서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보시면은요,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32만 원을 이탈 시 하락 추세로 보시고 지금 이제 신고가를 경신 중이기 때문에 뭐 진입한 가격을 손절가로 보시는 이런 전략도 유효해 보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의 대장주격으로 오늘 움직이고 있는데요. 장중에 또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의 경우에도 지금 7% 가까이 뛰고 있습니다. 23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함께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LI 넥스원은 이제 국제방위 산업전시회에서 40mm 초소형 유도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보병분대의 화력을 크게 증대시키면서 휴대성과 기동성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 유탄 발사기에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무기라고 합니다. 특히 소형 드론과 결합해 숨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이 유도 미사일은 도시 전투나 특수 작전에 매우 유용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LG 넥스원의 로봇계가 독일군 정찰 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LG 넥스원은 미국 로봇 기업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한 바 있는데 고스트 로보틱스 제품으로 테스트성으로 4대를 도입이 되었지만 로봇계를 독일군에 수출한 것은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LG 넥스원이 이라크와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천궁2 공급 계약을 3조 7천억 원 규모로 체결을 했었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국가 수출 계약 누계액이 10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천궁2 수출을 확보한 협력 기반은 향후 인근 국가와 해외 시장의 중장거리 요격 체계 수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기대가 됩니다. LIG 넥스원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저 24만 원대 조금 약간 좀 매물대가 저항대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서 지금 반등을 지금 노리고 있는데 24만 원을 좀 반등했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이니 그때 돌파 매매 식으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유효해 보입니다. 네, LIG 넥스원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산주 이렇게 정리해보고 이번에는 석유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죠. 이 역시 중동 리스크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국제유가가 지난주에 크게 올랐습니다. 이제 WTI 기준으로 배럴당 74달러 선까지 치솟은 상황. 이러한 가운데 지난주부터 석유 관련주들로 매기가 쏠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석유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석유주도 이제 이란 이스라엘 중동전의 리스크로 이제 국가 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 관련주가 이제 최근 이제 급등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타격할 시 뭐 핵무기 시설, 군 시설도 있지만 이란의 석유 시설을 표적으로 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중동의 정세 불안이 국내 석유 유통에 미칠 영향은 그지 크지 않을 분석도 있다고 합니다. 개별 생산 시설 타격으로 국제 유가 수급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중동 리스크가 이제 나올 때마다 이제 석유 관련주들이 반응을 하며 급등 급락하는 이제는 큰 변동성을 항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 테마라 보시고 좀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흥구 석유 같은 경우는 10월 4일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제 작년 9월부터 저점을 계속 올려주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이제 기존
최고가인 23,000원을 돌파하실 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는 보이지만 석유주는 이제 워낙 변동성이 심한 만큼 2만 원을 지지하는지 보시고 여기서 재상승하실 때 진입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흥구, 석유 같은 경우 이런 석유 정유주가 지금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고 또 이러한 석유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을 것이다라는 그런 근거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한국 석유의 경우에도 강세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한국 석유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좀 먼저 바로 보시면은요. 네. 23,000원 부분에 이제 매물대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점 보시고 23,000원을 돌파했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것이 좀 유효해 보이고 다음 종목으로 중앙 에너비스 살펴보시겠습니다. 요번 이제 중동 리스크 관련해 가지고 석유 관련주로 이제 중앙 에너비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장주처럼 보이는데요. 네. 중앙 에너비스는 이제 일반유와 LPG를 서울 경기 지역의 직영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예. 10월 4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오늘도 지금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최고점 31,000원까지 이제 목표가로 잡으시고 보시되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으로 만약에 26,000원을 이탈을 하셨을 때 신속하게 좀 하락세로 진입하는 거로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중앙 에너비스까지 석유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업종으로 살펴볼게요. 업종으로 가면 바이오주 꼭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의 강세, 무서운 강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로 다시금 알테오젠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알테오젠 현재 35만 8,00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도 현재 99만 9천 원 선에서 이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주가 아무래도 금리 인하 수혜주인데다가 이번 주에 또 중요한 학회 일정도 다수 예정이 돼 있어서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주가 근데 좀 많이 올라온 종목도 많이 있어서 지금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바이오 안에서 좀 종목 본다면 혹시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바이오 제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만큼 바이오 종목에 관심이 가면서 연말까지 주도주로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9월 한 달간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은 알테오젠으로 3,300억 원의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네. 외국인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9월에 7조 이상 매도한 것과는 이제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바이오주는 아시다시피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이고 유럽 종합학회 등 각종 학회 일정과 임상 결과를 앞두면서 상승 기대감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단기 고점 부담은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우선 지금 최근에 갑자기 급등한 이제 대화제약 먼저 좀 보시면은요. 대화제약의 급등 이유는 경구용 위험 치료제가 중국에서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네. 이제 14,900원에서 이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14,900원을 돌파했을 시 그때 약간 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이고 16,000원까지는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네, 16,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바이오 안에서 요즘에 또 주목받고 있는 테마가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 네, 테마입니다. 맞습니다. 이 안에서 블루엠텍도 많은 주목받고 있는데 블루엠텍은 좀 어떻게 분석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블루엠텍의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의 국내 유통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10월 중순 이제 국내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는 이제 지난 4월에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지만 물량 확보 등의 문제로 국내 출시가 미뤄졌습니다. 위고비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 일라일릴리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도 국내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시장 선점을 하려 위고비 유통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루엠텍이 노보노디스크 제품을 국내 약품에 유통하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요, 이제 위고비 출시까지 좀 변동성을 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이평선 24,000원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24,000원 선이요. 네. 네, 블루엠텍. 이제 원래 삭센다르가 배에 있는 꼽는 주사인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만 치료제이거든요. 근데 국내 매출액이 400억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위고비의 경우에는 출하가가 5배가량 높기 때문에 국내 매출액 800억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루엠텍 살펴봤고, 알테오젠의 경우에요. 지금 네. 코스닥 다시 1위로 올라왔는데, 물론 에코프로비움이랑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바이오주가 1위에 올라와 있다라는 걸 보면 바이오주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걸 또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알테오젠은 향후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로 혹시 보십니까? 예. 이제 알테오젠은 이제 신약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들어 이제 주가가 약 260% 상승을 했습니다. 시총 지금 19조 원 규모로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를 이제 다시 차지를 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또 대형 제약사 머크의 면역 항암 관련 기술 수출도 성장시키며 기술 이전 계약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제 ADC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국내 우선권 출원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계약의 진행에 따라 단계별로 마일스톤을 받고 있는데, 마일스톤에 따라 상반기 영업이익도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 이제 9월 22일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있는데요. 신고가를 이제 다시 돌파하면은 상방이 열려 있는 만큼 추가 상승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22일 이평선 32만 5천 원을 좀 이제 지지하시는지 보고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이오주 안에서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요. 리가캠 바이오입니다. 오늘 중에서 한 1%가량 지금 현재 구간 쉬어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견조하게 들어와준 종목이거든요. 리가캠 바이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리가캠 바이오는 이제 대표적으로 항체 약물 접합제 ADC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 이제 자체 개발한 링커 기술은 콘주얼 기반 항체 약물 접합제의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콘주얼은 ADC의 혈중 안정성을 높여 항암 효과를 높이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한다고 합니다. 파이프라인이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임상 결과에 따라 주가 상승도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좀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지금 잠깐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10만 4천 원 부분 지지하시는지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해 보입니다. 10만 4천 원을 그럼 터치하게 된다면 좀 위험한 건가요? 네, 10만 4천 원 이탈을 하면 단기적으로 좀 하락세로 이어갈 수 있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좀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지금 좀 내려가고 있는데 좀 시세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의 공략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방산주, 석유주, 바이오 제약주 이렇게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봤는데, 이 안에서 방산주의 시세가 오늘 가장 강하기는 합니다.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그래서 공략주도 방산주에서 네. 가져왔습니다. 예,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에서 성능 개량형 K2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네. 기존 K2 전차의 생존성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최근 전장에서 위험 요소로 떠오른 드론 공격에 대비한 전파를 교란해 드론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및 추락시킬 수 있는 장비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많이 발표됐듯이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 폴란드의 K2 전차를 이미 수출을 했고, 1차 수출 인도 물량이 내년 마무리되는 만큼 연내에 2차 계약 체결 가능성도 높으며, 폴란드 K2 전차 물량이 늘어나면서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40%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뭐 차트를 보시면은요. 예, 오늘 이제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 이제 손절가는 5만 5천 원으로 보시고 목표가 6만 5천 원으로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오늘의 공략주로 알려주시네요. 6만 5천 원 목표가, 5만 5천 원 손절가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산주의 기세가 오늘 워낙 좋은 만큼 대장주를 따라가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을 알려주신 것 같은데 현재 구간에서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따라가는 건 좀 힘들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좋은 자리에서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는 만큼 네. 저기지만 이제 제가 현대로템을 지금 선정한 이유는 네. 이게 지금 좀 끼가 좀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현대로템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략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보실 만한 종목들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종목 압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래 금요일 날 모시는 윤석천 평론가님 오늘 좀 일찍 모시겠습니다. 일찍 모시고 그 주말에 기사가 좀 크게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이게 좀 테슬라가 굉장히 골칫거리였던 그 배터리인데 직접 자체 개발을 한다고 하다가 잘 안 되죠. 이걸 LG 에너지 솔루션에 공급을 해달라고 좀 주문을 했고요. LG 엔솔이 이제 이걸 수주를 받았고 12월부터 이 4680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비롯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얘기를 오늘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볼 건데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뉴스들을 중심으로 이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동안 이제 윤평론가에서 말씀하셨던 게 전기차 캐즘이 이제 얼추 다 이제 해소돼 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그거 이제 근거가 되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인지 직접 한번 검증을 해보는 시간 오늘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이 테슬라 4680 배터리 얘기부터 좀 먼저 짧게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이 결국 LG 엔솔이한테 주문을 했다는 얘기는 4680 배터리는 LG 엔솔이 지금 제일 앞서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뭐 LG 그 엔솔만 받은 건 아니고요. 파나소닉이 원래 했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테슬라 거기 많이 그러니까 하던 데죠? 뭐 밴더를 갖다가 하나 두시려고 하지는 않겠죠. 테슬라 그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두 군데의 발주가 나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사실 뭐 발주가 나온다 했는데 계속 늦어졌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사실 뭐 테슬라가 그 배터리 내재화에 완전히 성공을 해서 외부 밴더가 필요 없이 자체 생산 위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일부 있긴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결정이 돼가지고 그 12월 달부터 말씀하셨다시피 공급을 하는 거로 결정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꾸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가 내재화에 실패한 거다? 실패했다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겠죠. 역시 뭐 테슬라 쪽에서는 아직 그 배터리 내재화에 대한 어떤 욕망, 욕심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그 버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 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만드는 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다. 사실 이게 뭐 1, 2년 뚝딱 장비 들여와가지고 네. 그냥 뭐 장비에서 뚝딱딱 생산하면 되는 게 아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어떤 조작,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적 기술들, 거기에 누구도 모르는 자신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기 그러겠죠. 때문에 배워 예.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뭐 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를 갖다 꺾지는 않겠지만은 결국은 그때까지는 당분간 우리나라라든지 네. 아니면 일본 업체들한테 의지하는 수밖에 없을 거다. 다만 이제 일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자체의 캐파도 소화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도요타라든지 혼다라든지 이런 자체 완성차 기업의 대기도 부족해요. 캐파 늘리는 걸 굉장히 좀 두려워하잖아요. 일본 맞습니다. 기업들이.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수혜를 보지 않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혜를 더 볼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 결국 LG 엔솔의 조금 그렇죠. 더 납품량이 늘어난다든가 뭐 등등 이런. 예. 그러면 이게 이 사료용 배터리가 이제 음. 어쨌든 연말부터 공급이 시작이 된다. 네네. 일단은 이제 상용화 되고 이제 네네. 시장에 나오게 된다. 네네. 이게 2차 전지 이 소위 말하는 캐즘이라든가 2차 전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좀 뭔가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4680 배터리가 일단 납품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에너지 밀도 자체가 높아지는 그렇죠. 거고, 테슬라 자체적으로 놓고 봐도 기존에 그 조그맣던 배터리를 갖다 큰 걸로 하기 때문에 그 많으면 많을수록 셀에 대한 어떤 불량률이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안정성이 더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령 뭐 그 조금씩 배터리가 커질 때마다 사실은 셀 단위의 그 양품, 그러니까 불량품 비율이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검사를 하고 나오는 그러니까, 거니까. 예. 가령 뭐 거기에 한 8,000개, 10,000개가 들어가는데 배터리가 조그만 소형 배터리가 그러면 그중에 어떤 셀이 불량일지 모르거든요. 이게 사실 불안한 그 화재의 그렇죠. 불안한 측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자체가 있다는 거고요. 그 4680 배터리가 이제 사이버 트럭에 본격적으로 채택이 예. 시작해가지고 예. 지금 이제 테슬라가 밀고 있는 그 사이버 트럭 자체가 미국 시장에 조금 더 활발하게 되게 되면은 전기차, 그러니까 북미 지역의 어떤 전기차 캐즘의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더 하루빨리 좀 거친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국내 이제 밸류체인상으로는 이제 오늘 뭐 주식시장을 보면 알겠지만 그 원통형 배터리의 밸류체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령 뭐 니켈 크롬이라든지 강판을 만드는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그동안 좀 굉장히 많이 내렸었는데 오늘 좀 반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네네. 사실은 LG 엔솔이 공급을 하는 거지만 LG 네. 엔솔의 이제 납품업체들 같은 경우 소위 말하는 LG 엔솔의 이 말씀하신 대로 원통형 배터리의 밸류 체인에 있는 그렇죠. 회사들, 예. 회사들을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얘기 하나만 좀 더 네네네. 좀 10월 10일 날 뭐 로보택시 뭐 이제 공개도 있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모델 3의 미국 판매가 중단했다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델 3 그 후륜 구동 모델이죠. 아, 3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슬라의 그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싼 모델, 저가 모델이 판매 그래요? 중단이 된 겁니다. 예. 이게 중단된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차에는 이 자동차, 이 전기차에는 중국산 LFP 배터리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싸게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301조에 의해서 그 중국산 그 전기차에 대한 관세도 뭐 올라갔지만은 중국산 배터리 자체에 대한 관세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5%에서 25%로 25% 이게 예. 올라갔습니다. 이게 9월 27일부터 벌써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단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테슬라 자체를 갖다가 중국산 배터리를 들여서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배터리 부품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IRA에 의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돼요? $7,500. 7,500달러. 아유, 그러면 크죠.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네. 관세가 또 높아졌죠. 그러니까 도저히 가격 자체를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델 3의 RW 모델을 갖다가 일단 판매 중단을 시킨 거고요. 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전기차 자체라는 거는 이제 적어도 미국에서는 최소한 미국에서는 어렵다.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어떤 추론이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네. 좀 당장 이 모델이 뭐 일단 판매가 중단됐는데 계속 네네. 팔을 경우에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배터리를 교체해야 그러면 되겠죠. 중국산 LFP를 못 쓰면 그러면 3만 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배터리 자체가 되면 네. IRA 보조금 혜택을 못 받으니까 예. 그거에 대한 답은 결국은 우리나라 3만 개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LFP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 거니까 네.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중간 단계 가령 뭐
니켈 비중이 좀 낮은 그 중간 단계의 가격이 싼 삼원계 배터리라든지 네. 뭐 아니면 그보다 더 저렴한 배터리들이 우리나라 배터리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앞으로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수혜를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이뭐 계속해서 뭐 영구적으로 안 판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판매 중단이고 다시 판다 그런다면 또 저렴한 모델이니까 어쨌든 판매가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그렇죠. 안 파는 것보단 판다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국내 3원계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게 이제 테슬라 모델 3 이 모델의 미국 판매 중단에 대한 함의라고 좀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장선상이긴 한데 미국에서 동남아시아 4개 나라에서 파는 태양광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네네. 일단은 예. 도대체 왜 그 동남아시아 4개 그러니까요.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느냐. 중국도 아닌데. 중국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의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배터리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지만은 이게 중국의 우회 수출 창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를 태양광에 통해서. 예. 그러니까 뭐 태국, 말레이시아, 예, 예. 캄보디아, 베트남 등의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에요, 다 이게. 이 태양광을 생산하는 그렇죠. 업체들이.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서 그 만들어지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입을 갖다가 거의 막아버리니까 우회 수출기를 튼 겁니다. 이쪽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함의하고 있는 바는 명확하다는 얘기죠. 미국은 이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것들, 자신들이 막고자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게 우회 수출을 통해서 가령 편법을 통해 가지고 할 경우에는 이거를 언제든지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이 근데 이 관세 규모가 어마무시해요. 일단 301조 관세에 의해서 이게 25%에서 일단 50%로 올려졌습니다. 두 배로 올라가고.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상계 관세가 이번에 부과가 된 거예요. 이 4개국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상계 관세는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반덤핑 관세가 있어요. 반덤핑 관세는 11월 달에 결정이 되는데 이 상계 관세는 한 10몇 % 정도밖에는 평균적으로 안 되는데 반덤핑 관세가 굉장히 엄청납니다. 베트남산에 대해서는 271%, 예. 캄보디아산에 대해서는 125% 정도로 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거든요. 이미 이 수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거예요. 다 된 거죠. 이미 다 예비조사는 전부 다 끝난 거고요. 이번에 이제 상계 관세는 확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계 관세라는 거는 뭐 그 해당국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았을 때 부과하는 거고 반덤핑 관세는 그 해당국에서 파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할 때 그걸 갖다 반덤핑 관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어마무시하게 이제 할 거다. 그래서 이들 4개국의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동 중단, 그러게요. 아니면 뭐 지금 뭐 축소 이런 걸 갖다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고요. 또 편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만두지는 않겠고 또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방안들을 갖다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미국이 그걸 모를 리도 없고. 그렇죠. 그럼 결국 계속 추적을 하고 쫓아가서 네네. 계속 틀어막고 네.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다. 그렇죠.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예. 생산 기지를 중국 기업들이 옮기고 있는데 일단 그건 놔두고 있는 거예요. 미국. 왜 놔두고 있느냐? 지금 미국 내에 아니면 미국의 우방, 가령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이 될 수가 있겠죠. 미국 내 생산 캐파가 부족해요. 아직은. 이 수요는 엄청난데 그러니까 그때까지 일단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일단 놔두고 보는 겁니다. 근데 자체 캐파가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어요. 현재 같은 스트레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나머지 나라들도 분명히 중국 자본이 투입이 된 거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관세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으려고 시도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굉장히 진심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중국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를 막으니까 미국에서 뭐 유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멕시코로 간다든지 하면서 우회를 어떻게든지 우회하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지만 예. 미국은 이걸 철저하게 막으려고 시도를 할 거란 얘기죠. 그럼 이게 현재로서는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이런 식인데 태양광까지 네네. 이제 계속해서 이런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이런 식의 대중국 견제는 업종을 불문하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사실 뭐 바이오 얘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토론관념을 네네네. 했었습니다만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동남아 4개국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 내용,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반덤핑 관세도 이제 확정된다는 내용, 요거까지 좀 참고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결국은 이제 집행위원회 열어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한 5년 간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죠. 5년 동안 시행하기로 한 거고 이게 10월 30일부터 발효가 되는 10월 겁니다. 30일이요? 이게 사실 작년 10월부터 사실은 그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보조금 조사들이 이루어진 건데 예.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이게 확정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10%의 기본 관세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최대 35.3%까지 상하이 자동차가 35.3%입니다. 그다음에 지리 18.8 여기 폭스바겐도 해당이 되고 BMW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 폭스바겐 BMW는 중국에서 만드는 그렇죠. 중국 예. 지리에는 여기는 뭐가 포함이 되느냐? 지리의 순수 중국 브랜드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뭐 볼보 있잖아. 볼보라든지 예. 폴스타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예.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독일이라든지 이런 쪽은 자체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BMW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생산돼가지고 역수입되니까 유럽으로 그렇죠. 여기에 반대를 했지만은 사실은 27개국 회원들이 투표를 거쳐서 가령 뭐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들이 이제 강하게 이 관세 부과를 해야 된다는 주장에 묻혀서 네. 독일이 반대를 했지만은 사실은 통과가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위가 보면은 여기 지금 상계관세에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것처럼 이 폭스바겐, 그러니까 중국산 순수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가령 뭐 지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 중국에서 유럽으로 그 들어가는 유럽이 수입하는 중국산 브랜드 전기차라고 하게 되면은 네. 실제로 순수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는 10% 정도밖에는 안 돼요. 아, 그러면 나머지는 대부분- 전부 다 폭스바겐, BMW, 볼보, 폴스타 이런 차들이 중국에서 생산돼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나름 이제 중국에서도 한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회를 한 건데 네네네네. 그것까지 다 다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거군요.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함의하고 있는 바는 명백하다는 얘기죠. 유럽 그러니까 EU 자체 내에서 EU가 이런 관세 부과를 시행한 목적은 그 CO2 이제 배출 규제이 점점 강화가 되잖아요. 예. 그에 따라서 유럽 영내에서 어떻게든지 생산을 해라. 그러니까 너네가 유럽에서 사서 전기차 팔려면은 아예 유럽에다 그렇죠. 공장 세워라. 유럽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유럽에다가 그 생산 기지를 만들어라라는 어떤 그 함의를 갖다가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이게 또 뿐만이 아니라 그 지금 분명히 봐서 알겠지만은 그 중국산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브랜드를 달고 중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네. 수출되는 것까지 일단 타격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 자체는 유럽도 사실은 그 중국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거, 중국에서 제조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해악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인식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미국보다는 덜해도 그렇죠. 위험성에 대해서는 유럽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거는 이미 헝가리라든지 폴란드에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진출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국이 서둘러서 지금 이제 막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유럽에 진출하려고. 근데 그게 뭐 가동해가지고 수율이 그 양산이 돼가지고 수율이 안정되기까지는 최소한 뭐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그러겠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 그 사이에 그 사이에는 이제 한국산이 그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사실 마켓을 갖다가 어느 정도 장악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뒤따르는 후발 주자들이 사실은 따라잡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선발자의 힘이라는 네. 게 그런 거죠. 예,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국면들이 어느 정도 좀 펼쳐지고 있다. 유럽에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이 2, 3년, 3, 4년 정도 지나서 이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유럽 현지 공장이 이제 수율도 좀 잡히고 안정이 됐다고 쳤을 때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결국 가격 경쟁력 싸움이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예. 사실은 지금은 이제 일단은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중국산 그 저가 경쟁을 펼치는 중국산의 어떤 배제를 갖다 하지 않으면은 맞아요. 자국의 어떤 산업들이 전부 다 초토화된다는 맞습니다. 인식들이 예. 사실은 북미라든지 유럽이든지 뭐 기타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계열에 올라선 국가들은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럽이 반드시 뭐 이거는 일단은 그 뭐 서로 간에 지금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크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약한 단계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하면은 점점 좀 조치는 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결국 지금 이런 견제들은 앞서 미국처럼 네네. 시간을 버는 작업이다라고 네네네. 봐야 되겠네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된 가장 큰 이유는 독일에서 뭐 완성차 업체들 고민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이 전환 작업이 준비가 늦어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단순히 차도 그렇지만 네네. 배터리라든가 네네. 이런 그 뒷단의 후방 쪽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 스웨덴 배터리 사절단이 국내 에코프로 그룹을 방문했다라는 네네. 기사가 나왔던데 네네.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좀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 이게 스웨덴 에너지청, 그다음에 국영연구소, 예. 볼보 같은 전동차 그렇죠.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2차전지 섹터 회사들 예. 10개 회사들이 그러니까 대규모 방문을 한 거예요. 도대체 에코프로 포함gem을. 왜 방문했을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전동화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유럽 내에서는, 유럽 영내에서는 사실은 그 전기차의 수직 계열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스웨덴이요? 예, 배터리를 만든 노스볼트가 있잖아요. 아, 노스볼트가 스웨덴 네, 회사입니까? 스웨덴 회사입니다. 거기에는 그 가령 뭐 원재료부터 사실은 완성차까지 거의 뭐 그 배터리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 전기차 섹터의 수직 계열을 유일하게 이룬 나라인데, 근데 노스볼트가 지금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노스볼트가 독일이라든지 캐나다까지 막 공장을 지으면서 설비를 늘리다가 지금 일단 그 양극화 물질, 그러니까 양극재 생산 자체는 거의 가동 중단을 했습니다. 네. 품질하고 수율 자체가 안 나오는 안 거예요. 나오니까. 근데 이 노스볼트는 이게 사실은 스웨덴 기업이라기보다는 유럽이 영내가 다 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배터리 같은 경우들은 전부 다 중국하고 일본, 우리나라가 다 산분하고 있는 거 상태 아니겠습니까? 유럽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완성차 기업들이 노스볼트라는 회사에 엄청난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가령 뭐 BMW는 한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BMW가 노스볼트의 수율이 워낙 안 나오니까 그걸 갖다가 다 파기를 하고 삼성 SDI로 돌린다는 소식을 맞아요. 내가 전해드렸잖아요. 예. 그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노스볼트를 육성을 어떻게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이 배터리 내재화가 어렵다는 걸 갖다가 실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그 에코프로 그룹을 방문한 거는 에코프로 그룹이나 우리나라 최고의 양극재 기업이니까 거기에 시스템도 볼 겸도 있지만은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제 추정입니다.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그냥 배터리만 생산을 하고 그 중간재들, 가령 뭐 양극재라든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이런 것들은 다 수입을 해서 자기네가 예,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한테 그 제품 어떤 그 배터리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 아니면은 뭐 저기 도움, 소위 말하면 지도를 좀 받을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대규모 사절단을 갖다가 에코프로 그룹에 보냈다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결국은 사실은 중국으로 갈 수도 얼마든지 있던 게 우리나라로 왔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이런 중국에 대한 뭐 관세라든가 어떤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작용을 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중국 기업하고 손을 잡으면 결국은 유럽 영내에서는 어느 정도 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북미 지역에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거죠. 네. 성장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따라서 능력이 있는 여력이 있는 우리나라랑 손을 잡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어찌 보면은 전기차 캐즘에 빠져 있는 이 상태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또 고객사를 늘릴 수 있는 참 절호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다음에 10월 5일 날입니다. 주말인데 로이터에서 리오틴토라고 하는 세계 2위 광산업체인데 이 회사 유명하죠. 이 회사가 아케이디움이라는 데 리튬 인수 협상을 벌인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네네. 리튬이 뭐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네네, 그렇죠.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자꾸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는 제가 블랙록이 알버마리라는 회사, 그 회사. 주식의 그 가장 큰 주주로 최대 주주로 됐다고 등록을 했다라는 말씀하셨죠. 얘기를 했고요. 리오틴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뭐 전문가들은 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그 광물, 그 금속을 갖다가 쥐고 있는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지만 손에 꼽습니다. 오히려. 굉장한 독과점사 이게 사실은 제일 큰 회사가 이제 BHB라는 회사고요. 두 번째가 BHB. 리오틴토. 예. 세 번째가 이제 그래도 좀 들어봤어요. 이게 글렌코어라는 회사인데, 예. 가령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 같은 금속들은 거의 이 세 개 회사들이 거의 세계 시장을 갖다가 쥐락펴락하는 회사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약간 곡물 시장이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곡물이랑 똑같아요. 원자재 시장 자체는 몇 개 기업이 그냥 독과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리오틴토라는 회사가 아케이디엄 리튬을 갖다가 인수한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오늘도 보니까 지금 데일리지만 40%가 오르고 있어요. 아케이디엄 리튬. 리튬이라는 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왜 그러면은 지금 이 리튬 가격이 이렇게 폭락을 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구태여 이 리튬 기업을 살려고 할까? 그렇죠. 그게 근데 의문이 생기죠. 로이터의 분석은 제가 이제 유심히 좀 읽어봤어요. 그런데 그 질단의 기존의 그 금속, 그러니까 광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피크아웃이잖아요. 네. 뭐 독과점을 해서 엄청난 이득은 남기고 있지만은 이게 피크아웃된 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경량 메탈이라고 해요. 리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예. 그다음에 가격이
이 사람들이 이걸 인수하는 이유는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어떤 인식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 로이터의 분석은 향후 10년간 리튬 수요는 폭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서 그 지금 아케이디엄 리튬을 갖다가 네. 인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수가 되게 되면은 지금 알버말, 그다음에 SQM, 그다음에 이제 리오틴토가 되겠죠. 아케이디엄 네. 리튬이 한 3위 정도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게 향후 이제 전기차 시장, 배터리 시장하고 관련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리튬 가격이 다시 오른다 그러면 앞서 그때도 말씀하셨던 게 이 캐즘이 결국 해소가 되려면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저번에 어떤 도표를 그려주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리튬 가격이 굉장히 오를 때도 오히려 배터리 가격은 하락 곡선을 그렸어요. 그렇죠. 지금이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실 리튬 가격이 오르면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가 여지가 있느냐는 건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하고 배터리 가격은 반드시 양의 상관관계에 있지는 않다. 않다? 예, 다른 어떤 뭐 대량 생산이 되면 될수록 수율이 높아지면서 사실 가격이 내려가는 측면들도 있고 하고요. 네. 그렇지만 리튬 메탈 가격이 올라가면 분명한 건 사실 하나 있죠. 양극재 회사든 중간재를 만드는 회사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판가가 좀 높아질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 회사들의 실적은 급격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리튬 가격이 오르면은 양극재 네네. 이렇게 리튬이 가격이 오를 경우 판매 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차전지 후방 업체들, 이 그렇죠.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네네네. 점도 네. 오늘 임 평론가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좋은 투자에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저희가 한 3분 정도 남아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차가 구글 웨이모 자율주행차죠. 이거하고 또 동맹을 맺었는데 현대차가 굉장히 이게 뭐 광폭 행보네요. 지난번에 GM과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그런 그 동맹도 하기로 했었고 이건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웨이모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현재 5세대 그 웨이모 드라이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 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하고요. 그다음에 피닉스, 아리조나 피닉스에 한 1,000대 정도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차가 뭐냐면은 사실은 지커 자동차, 중국 중국산, 회사네요. 네. 중국산 지커 자동차, 그다음에 제규어 이것도 네. 역시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네. 이걸로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진짜로 웨이모 1이라고 하죠. 그 서비스를 갖다가 실제로 제공하는 회사는 이 회사가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갖다가 본격화해야 되는데 네. 중국산 전기차를 쓸 수가 없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안을 찾은 거예요. 그게 현대차가 네, 됐구나.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이번 달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 그렇죠. 말씀하시는 여기서 거죠? 생산하기 시작하면 IRA 보조금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싸고 그다음에 품질도 좋다는 게 세계에서 이제 거의 뭐 유명하다는 그 자동차 그 평가 회사들이 다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이오닉 5로 이걸 갖다 대체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이 아이오닉 5에는 그러니까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웨이모 드라이버의 6세대 완전 주행 그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되면서 이 서비스 웨이모 1을 통해서 한 26년 정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이면은 앞에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는 그렇죠. 건데. 사람이 거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게 탑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여기에다가 전기차 아이오닉 5만 이제 물론 미국에서 만든 아이오닉 네네네. 5겠지만 그거를 납품한다. 네네. 그러면 뭐 이게 판매 대수 뭐 향후에 굉장히 좀 뭐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현대차와 관련돼서는 기대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나는 기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중국산 전기차를 갖다 밀어냈다라고 그렇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현대차가 기존에는 이제 소비자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팔았잖아요. 아, 파운드리 사업을 갖다가 일종의 지금 반도체처럼 B2B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가령 뭐 어떤 아. 기업이 가령 뭐 자율주행 기업이 우리 이런 식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줘.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주는 그런 어떤 자동차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이런 함의도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검증이 되고 그러면 그렇죠. 어쨌든 이 로보택시라는 거는 전 세계로 언젠가 다 확산될 수밖에 네네네네. 없는 거니 이게 글로벌하게 또 고객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 고객 국가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 수 있겠다. 현대자동차로서는 여러 가지 이 광폭 행보에 대한 그런 그 결실들이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네네. 있겠네요. 네, 오늘도 전기차 또 2차 전지 또 관련된 이런 뭐 광물, 이 리튬까지 다양한 얘기를 윤서철 평론가님과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터고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그룹 K방산 불꽃놀이 팡, 봉, 봉 피트 카덱스 천광 공개입니다. 저기를 왜 가냐 싶으시는 분도 많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불꽃놀이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사진만 봐도 숨이 답답하더라고요. 자, 이번에 계룡대에서 카덱스가 열렸는데 코리아 아미 인터내셔널 디펜스 인더스트리 익시비션. 자, 여기서 따서 KADEX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게 원래는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렸었는데 이 계룡대에서 이 가을이 되면 항상 육해공군 다 모아서 지상군 페스티벌이라고 크게 열려요. 그거랑 이제 합쳐가지고 약간 이런 군사 기업도 B2B가 아니라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라서 이번에 흥행을 크게 했습니다. 사상 최대의 관객이 들었고요. 당연히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같이 하니까 그런 효과가 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카덱스의 유명한 기업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군 페스티벌은 원래 열리고 있었죠. 육해공군 본부가 다 계룡대에 있지 않습니까? 뭐 계룡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준비하느라 힘들으셨을 거예요. 계룡대 활주로에다가 전투기부터 막 장갑차 무슨 자주포 싹 다 깔아놓고 그렇죠. 페스티벌 하잖아요. 지상군 페스티벌을 같이 했다. 단풍나무 잎을 모자에 끼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근데 이게 또 뉴스에는 무전기가 무슨 안 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길래 좀 괴리감이 들긴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페스티벌에 나오는 것만큼 실전에서도 그런 장비가 다 보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지상군 페스티벌하고 그리고 계룡군 문화축제, 카덱스 이거 세 개를 묶어서 계룡대에서 한 번에 10월 2일부터 6일 지난 주말까지 했죠. 자, 계룡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즐거운 관람을 하셨을 텐데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뭐 불꽃놀이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사실 그냥 보는 걸로 이제 족합니다.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이게 항상 하이라이트죠. 블랙 이글스의 요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이게 뭐 사진 한 장으로는 표현이 안 되고 동영상으로 보면 진짜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사고가 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조마조마할 정도로 막 옆으로 막 지나가는 것도 하고 하는데 네, 진짜 멋있었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불꽃놀이가 열렸죠. 뭐 다른 사람 아파트 복도에 가서 뭐 의자를 놓고 와인을 즐기면서 보다가 뭐 주인이 나와가지고 왜 이거 보고 있느냐 했더니 그냥 서서 보겠다 뭐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데 어쨌든 뭐 저렇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자, 이게 한화의 3, 4, 5번 타선을 예전에 다이너마이트 타선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고 한화가 옛날에는 화약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은 뭐 산업용 화학을 파는 게 뭐 한 1%, 2%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거의 뭐 의미가 없고요. 산업용 화학만 팔고 지금 여기서 쓴 화약들은 이제 한국 화약에서 만든 게 아니라 외부에서 구입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 화약이라는 거는 이제 뭐 다이너마이트 타선 이런 걸 부를 때 상징적인 의미로 부르고 사실상 하나그룹의 방산 매출에서 화약은 거의 이제 차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세계 불꽃 축제가 한화에서 열리고 그리고 하나그룹이 지금 계룡대의 지상군 페스티벌 카덱스에 참여를 하면서 어쨌든 하나그룹의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하나그룹주가 아주 그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대단한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주분들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카덱스의 이 부스 배치도인데요. 역시 우리나라의 내노라는 4대 회사들이 가장 크죠. 자, LIG 넥슨을 갖고 있는 LIG 그룹, 카이 이게 이 네모 크기가 부스 크기예요. 카이가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주가가 조금 안 올라서 카이 주식 갖고 있는 분들도 답답할 거예요. 현대로템은 이제 3등주였는데 얘도 지금 날아가고 있죠. 자, 현대로템, 현대위아, 기아 이렇게 딱 현대그룹주들이 다 같이 참여했고요. 하나도 여기에 그룹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 시스템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까지.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군함 만들던 기술 여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그룹으로 들어와서 하나오션. 이쪽 이제 해군 쪽도 강화되고 있죠. 육해공군이 다 참여한 거예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육군. 하나시스템즈는 주로 공군 정투기에 눈을 만드니까 공군, 여기는 해군, 그렇죠? 육해공 다 모여 있고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뭐 지금 군튜버들이라고 하죠. 군튜버들이 벌써 다녀와서 뭐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뭐 재밌는 영상들 많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시스템즈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느냐? 하나시스템즈가 공군이라고 했는데 역시 A사 레이더를 만들고요. 그다음 소형 SAR 위성, 국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지구 관측 위성입니다.
자, 이런 걸 하고요. 이게 지금 목업으로 실제로 전시를 했어요, 이번에. 전시를 했고요. 또 하나 시스템들은 주로 그 무기 체계 그리고 눈 이걸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합 전장 시스템 이거 뭐냐면 IBS, Integrated Veritinix 시스템. 그래서 전투 차량 내 전장품이 하나로 통합된 전투 차량용 전투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요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런 것들 여기 들어가는 것들 보면은 전방 감시 카메라, 능동 방어 시스템, 조준경, 레이저 경고 장치, 상태 감시 장치. 자, 이런 걸 통해서 자,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뭐 장갑차들을 수출하면은 레드백이나 이런 거에 다 여기 이 전장 체계 같은 거는 다 하나 시스템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깡통이에요. 사실 바보가 되는 거죠. 이 통합 체계가 없으면 하나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안티드론 시스템. 이번에 이제 풍산이란 기업도 오늘은 다루지 않았지만 풍산이 이제 무인 드론기를 엄청나게 많이 전시했거든요. 계룡대에. 근데 이건 안티드론 시스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는 뭐 다윗의 돌팔매부터 시작해서 그 뭐 아이언돔 이렇게 막 삼중 체계로 다 해놨잖아요. 근데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막 그냥 무대기로 막 쏴버리고 막 드론이 들어와 버리니까 사실 이게 검을 휘두르고 있는데 모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검을 휘두르는데 검으로 모기를 잡기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드론이 정말 값싸면서 효과적이죠. 지금 우크라이나도 지금 드론으로 많이 재미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미를 볼 땐 공격할 텐데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티드론 시스템을 지금 개발했습니다. 소형 무인기의 영공 침투를 방어하는 안티드론 시스템. 이거는 우리가 뭐 사드도 있고 그 뭐 천무도 있고 이런 걸로 방어를 치지만 아까 말했듯이 검으로 모기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드론 시스템이라는 다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거를 하나 시스템이 담당하고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산은 드론 공격형 드론을 전시했고요. 하나 시스템은 이제 방어 체계를 전시했죠. 다기능 레이더. 자, 또 나오죠. 얘는 이제 눈을 만듭니다. 하나 시스템은 주로 다 눈을 만들어요. 아까 전에 전투기의 눈도 만든다고 했죠. 근데 이제 요 다기능 레이더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중 고고도의 공중 위협을 방어하는 다기능 레이더. 사드든 패트리어트든 무슨 천무든 다 똑같아요. 요 지금 레이더로 일단 파악을 해서 막아야 됩니다. 공격형 미사일이 아니라 그 적의 미사일을 탐지를 한 다음에 레이더로 탐지를 해내서 아이언돔이나 다이스 돌팔매도 똑같아요. 레이더의 운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잡아내는 거죠. 그 미사일만 있으면 깡통이에요. 눈이 없으니까요. 눈이 없는 미사일은 맹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기능 레이더, 멀티펑션 레이더도 지금 하나 시스템에 공급을 합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이 하나그룹에서 하는 일을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지능형 다목적 무인 차량. 자, 원격으로 수색 정찰 등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하나 시스템은 주로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뭐 칼로 찌르는 이런 작업보다는 뒤에서 아니면 그런 체계나 눈 이런 백업 시스템을 주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이제 K9 자주포로 세계 자주포 시장을 점령했어요. 물론 이게 재래식 무기라고 해가지고 좀 재래식 무기 이제 남들이 안 만드니까 이거 한 거 아니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를 안 만드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뭐 헤즈볼라나 하마스에도 보시다시피 북한에서 러시아가 지원받은 것도 보면 재래식 무기를 왕창 쏟아부으면은 최첨단 무기도 그걸 다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K9 자주포니까 탱크처럼 생겼잖아요. 탱크처럼 생겼으나 얘가 돌격해서 싸우는 애는 아니고요. 후방에 배치돼서 시즈 탱크처럼 제자리에서 곡사포로 쏴대는 애죠. 자주포. 탱크랑 모양이 똑같지만 탱크가 아닙니다. 자, 이게 가장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력 아이템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중동도 노리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천무. 그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가 매년 뽑아내는 그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수요가 천무로 이제 떨어졌죠. 물론 또 능력은 뭐 더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천무 적의 공격 원점과 핵심 표적을 실시간 정밀 타격하는 다련장 로켓이다. 자, 천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거를 놔뒀습니다. 이건 너무 커서 그 카덱스 그 전시관에 안 놓고요. 그러니까 계룡대 활주로에 갖다 놨어요. 너무 커가지고. 여기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에 하나 시스템이 드론을 잡는 방어 체계를 만들고 있다고 했죠. 이건 레이저 대공무기로 쏴서 없애는 겁니다. 그 파리 모기를 잡는 무기예요, 이게. 그
파리목이 드론을 잡으려고 패트리어트 사드 미사일 그 비싼 미사일을 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모기를 잡는 걸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 무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광이라고 이름 붙여. 뭐 이름 천무, 천광, 뭐 다 비광, 비궁 뭐 이러죠. 비궁은 저기 LRG 거고, 천광은 적 소형기 및 드론 표적에 레이저를 투사해 파괴할 수 있는 신무기입니다. 연말에 전력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이저로 파괴하는 거예요. 미사일로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드론에 대비하는 이 방어 체계, 방어 공격 무기도 생겼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루어져 있고요. 뒤로 가면 또 부품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천광이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 연말에 이제 전력화될 예정이고, 이제 오래된 무기들은 퇴역을 했습니다. 이제 바통을 넘겨주는 거죠. 뭐 6.25 전쟁이나 옛날부터 쓰이던 그 무기들은 역사적으로 이제 퇴역식을 하면서 이제 기리면서 이렇게 이게 보내드린 겁니다. 3개를 보내드렸어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진도 찍고 마지막으로 했는데, 자, 요거 옛날에 쓰던 장갑차고요. 장갑차를 보내드렸고, 그 다음에 3가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거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퇴역식을 해주는 거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는 무반동총입니다. 57mm 무반동총. 얘도 이제 더 이상 쓰일 수가 없는 재래식 무기. 이 수명을 다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보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바라쿠다라는 차륜형 장갑차였고요. 자, 이거는 승전포입니다. 자,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만져보는 거죠. 자, 퇴역 기념식.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장에 전시된 승전포. 이렇게 3개를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천광이라는 새로운 무대가 데뷔하는 이런 자리였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하나시스템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같이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이렇게 지금 에어 디펜스 솔루션을 지금 했습니다. 좀 여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안티 드론까지 막아내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 요걸로는 모기 파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드부터 시작해서 패트리어트부터 시작해서 쫙 만들어놨으나 그 이제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안티 드론까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을 전체적으로 방어하는 이 3중, 4중 체계, 이걸 이제 하나그룹이 만들고 있다. 다층 방어 솔루션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그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멈추지 않는 도전과 혁신으로 하나는 땅, 바다, 우주, 그리고 미래를 연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해공 얘기했지만 땅, 바다, 하늘, 거기서 이제 우주까지. 여기에 지금 하늘은 안 써 있는데 육해공에다가 우주까지, 4개죠 사실. 이제 우주까지 갈 수 있으면 하나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한화가 이제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자, 하나 이글스의 팬덤 문화가 다양한 밈을 만들어냈는데, 자, 하나 보살 팬들. 자, 언제까지 응원해야 될까요? 자, 지금 가을에 하나그룹이 저렇게 지상군 페스티벌 옆에 카덱스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무기 체계까지 공개를 하고, 여의도에서는 하나그룹이 주도를 하는 불꽃 축제도 열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 가을에 하나 이글스가 가을 야구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보살 팬들은 또 때를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류현진을 불러왔지만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화그룹이 이제 할 거는 하나뿐인 것 같아요. 자, 한 줄 매드평입니다. 한화, 이제 야구만 잘하면 돼. 마켓 무버입니다. 넷플릭스의 요리 예능 프로그램 흑백 요리사가 흥행몰이에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공개한 지 첫 주 만에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리즈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청된 프로그램 1위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에 따라서 흑백 요리사
투자자들이 또 관련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콘텐츠가 흥행을 하게 되면 관련주도 함께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시청률과는 별개로 대박 콘텐츠 관련주들이 대부분 주가 상승세가 오래 안 가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에 흑백 요리사 관련주로 묶인 종목은 콘텐트리 중앙인데요. 이 시리즈가 공개되자마자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서 상승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 콘텐트리 중앙의 비상장 자회사인 SLL 중앙이 흑백 요리사의 제작사인 스튜디오 슬램에 투자한 바 있어서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작사 스튜디오 슬램이 자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입니다. 따라서 흑백 요리사의 흥행이 단기적인 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세도 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는 콘텐츠 흥행이 실적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투자 시에 잘 참고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하반기에 또 기대작을 또 품고 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 2인데요. 관련주도 어떻게 될지 현재 많이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나 반짝 상승의 특성은 인지해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쇼박스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에 제작사 사이런 픽처스에 투자한 경험이 있어서 오징어 게임 2 관련주로 엮이고 있고요. 덱스터도 자회사 라이브톤이 시즌 1에서 음향 부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오징어 게임 시즌 2에도 음향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버키 스튜디오의 경우에는 주연 배우 이정재의 소속사가 지분을 보유했다라는 이유로 테마주로 함께 엮었습니다. 이 제작에 참여하지는 않은 회사인데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시즌 1 때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주가가 8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경영진의 배임과 횡령 혐의로 작년 3월부터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덱스터의 주가도 현재 주가가 7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연관성이 크게 없는 종목들이 또 관련주로 엮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투자에는 꼭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오만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나온 기업들의 주요 공시 내용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키온 뉴스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가장 먼저 볼 기업은 현대차 그룹의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 자동차와 어플리케이션 운영 서비스 계약 체결 소식을 밝힌 바 있는데 연 단위로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ITO 서비스 계약이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오토에버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대오토에버는 어떤 회사입니까? 예, 현대오토에버를 알려면 이제 그 완성차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직은 이제 그 판매 대수는 적지만은 가장 많은 이제 인지도와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인 테슬라를 보시면 현대오토에버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테슬라라는 기업은 전기차로 뭐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전기차 플러스 빅데이터. 그 빅데이터 왜 필요하냐면은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그 테슬라가 전 세계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어떤 상황에서 그 전기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멈춰야 되는지 갖다가 빅데이터로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만큼 엔비디아의 이제 비백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걸 처리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테슬라가 단순한 전기차, 하드웨어는 전기차 플러스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하다 보면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고, 이런 이제 테슬라가 그 종합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시총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세계 완성차 3위 기업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테슬라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그런 어떤 그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다. 네. 그것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현대오토에버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는 매출이나 인지도는 적긴 하지만 사실상 차세대 먹거리, 현대차의 그 핵심 엔진을 위해서 중요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또 자율주행이 큰 화두인데 테슬라가 이제 빅데이터 처리하고 자율주행을
관리하는 회사가 합쳐져 있는 회사인 건데 현대차 그룹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그 일을 하고 그렇죠. 있다라는 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중적으로 좀 인지도가 좀 낮아도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를 이해하시면, 그러니까 테슬라를 갖다 이해한다는 것은 전기차가 테슬라 전기차만 아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만 아니기 때문에 2차 전지에서 어떤 기업이 납품하는지도 현실적으로 중요하지만은 네.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이 얼마나 잘 되느냐. 그 테슬라가 계속 그 로봇 택시가 갖다 계속 시연하겠다 했는데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늦어지고 있지만 결국 할 겁니다. 로봇 택시가 나온다는 거는 아주 센세이션한 일이 네. 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자율주행차 레벨이 5단계에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그 5단계로 접근했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문명을 갖다가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퇴근할 때 더 이상 출퇴근할 때 혹은 장을 보러 갈 때 내가 백화점에 가서 주차하려고 그러는데 주차장이 적어요. 그럼 자율주행차 됐을 때는 바로 내 차를 갖다가 내 집에다가 파킹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테슬라가 엄청난 문명 혁신을 갖고 있는데 네. 완성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세 완성차 1위가 이제 토요타고 2등이 폭스바겐이고 3등이 이제 현대차, 현대기아차 합쳐서 현대차, 현대기아차인데 네. 당연히 테슬라의 엄청난 이 혁신과 질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고자 이제 현대 오토에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 오토에버가 현대차의 차세대 먹거리, 테슬라에 다양할 수 있는 중요한 소프트웨어와 역량을 갖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공시 같은 경우에도 ITO 부문에 현대차에게 863억 원을 받기로 했다라는 예, 예.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ITO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면 IT 분야에 아웃소싱했다. 그러니까 ITO를 합쳐서 ITO인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대차, 현대기아차가 예전에 메르세데스 벤츠나 이제 폭스바겐에 비해서 강점이 무엇이냐. 물론 이제 다른 어떤 품질도 많이 좋아졌지만은 예전에 품질이 안 좋아졌을 때 무엇으로 이제 말하려면 소소한 소프트웨어로, 예를 들면은 지금 그 모니터를 보신 분들은 야 이런 기능 다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처음에 도입해서 많이 상용화시켰어요. 뭐냐면은 너무 추우니까 네. 자동차 미리 따뜻하게 데워놓자. 예. 이런 기능이 현대차가 일찌감치 도입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면 벤츠라든지 폭스바겐 같은 경우 있긴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려면은 옵션이에요. 이게 보편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그럼 소수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이미 보편화하면서 품질 갖다가 갭을 갖다가 좀 메우려고 했다. 네. 그럼 그거 역시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현대 오토웨버가 현대기아차에 그거 갖다가 서비스하고 있다. 서비스하니까 개개의 이제 별개 기업 아닙니까? 상장사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하면 돈을 받는다. 그런 관점에서 공시를 한 것이고 800억이 넘는 금액이지만 현대 오토웨버의 작년 매출 대비를 했을 때 불과 2.3%에 불과하다. 그 정도 현대 오토웨버가 단순하게 현대 기아차의 하청업체만 아니다. 800억이라는 매출이 네. 2.3%에 불과하니까 현대 오토웨버도 이미 어느 정도의 꽤 짭짤한 매출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ITO는 IT 분야를 이제 아웃소싱했다라는 예. 뜻이 되는 것이고 전체 매출의 2.8%에 불과한데 그런데 또 전체 매출의 2.8%에 불과한 거면은 또 매출 상당히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단순하게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지금 만약에 현대기아차를 비롯해서 많은 완성차들이 점점 이제 보편하고 있는데 에이다스라고 해서 네.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그러면 승차자가 내린 다음에 버튼으로 차를 직진해가 주차를 시키죠. 이거 되게 소소하고 그다음에 완전으로 이렇게 직각 주차한다든지 평행 주차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현대기아차에서 이미 상위급 모델에서 다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하려고 하면은 모듈은 이제 딴 데 사오지만은 이 모듈을 갖다가 현대기아차에 이식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이제 그 직원과 사업이 필요하다. 네. 이런 거를 현대 오토웨버가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이다스 저같이 이제 평행 주차 어려워하는 사람한테는 예, 예. 빨리 도입돼야 할 기능이기도 예, 예. 한데 이렇게 현대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혹시나 손해가 있진 않을까, 통상의 가불관계가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 체크해봐야 될 요소인데 네. 현대차의 원래 하나의 사업과 분사한 게 현대 오토웨버거든요. 근원과 근원을 따지면 그런 가불관계에서 현대 오토웨버의 현대차나 기아차가 그 후려치기를 했을 때 야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 그만 가져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그런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주주 관계를 보면은 현대 오토웨버의 주주가 당연히 현대차가 있는데 동시에 누가 있냐면 개인 단일 주주로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 정의선 회장이에요. 정의선 회장가 7% 넘게 정도 주식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은 현대차나 기아차가 현대 오토웨버의 갑질을 해서 하청가를 후려친다. 네. 그거는 동시에 정의선 회장의
그 재산상의 손실도 그대로 입히는 거기 때문에 후려치기는 좀 난처하다. 네. 이런 어떤 관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분을 7.33% 예. 정도 가지고 있네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 애정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적 완성차는 이제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럼 현대차가 세계 3위인데 뭐 지난번 발표한 거 보니까 2위를 갖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어떤 기업보다도 소프트웨어에 더 영향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런 모든 거에 대한 총책임을 갖다가 현대오토에버가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금보다 앞으로 5년, 10년이라도 현대차 그룹의 중요한 핵심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도 현대오토에버를 갖다가 보시면 좋겠고 예. 주가 상승 여력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 6개월 수익률을 보아도요. 현대오토에버가 9.3% 기록했고 예. 기아가 마이너스 6%, 현대차가 6%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좀 형님보다 나은 아우의 좀 예, 예. 그런 주가 측면에서의 행보를 더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기아차의 그리고 업황 그리고 현대차 업황 이렇게 좀 자동차 업황에도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요즘 완성차 부문에 있어서 전망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적 불안 이야기도 나오고 또 해외 판매 부진 이런 뉴스 헤드라인도 조금 달리던데 앞으로의 실적 측면에서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점도 이제 점검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면 어쨌건 현대차, 기아차, 현대오토에버에 갑진을 하지 않을지라도 현대 기아차가 적게 팔린다면 현대오토에버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그 최근에 그 기아차가 이제 그 실적 공개한 거나 스텔란티스가 공개한 거라 보면은 예. 업황이 안 좋았어요. 업황이 안 좋았으니까 현대오토에버도 안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그러면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상반기가 지나갔으니까 하반기 어떻게 될 것이 내년 어떻게 될 것이냐 봐야 될 때 업황이 사실은 완성차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페드가 50bp를 내렸는데 예. 50bp를 내렸다는 것은 돈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페드가 돈을 푸니까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중국 당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기 시작했어요.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은데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중국 당국이 돈을 풀었는데 페드랑 무슨 관계였냐. 페드가 돈을 푸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 위안화를 패그제 딱 고정환율 하지만 고정환율 하더라도 달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패그제를 갖다가 유연하게 하면서 위안화를 돈 풀기 위해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50bp를 내리고 한 주 만에 중국 당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고 지금 나오는 뉴스로는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중국 당국이 추가로 천문학적 돈을 풀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현대차는 사실 중국에서 매출은 미미하지만 어쨌건 그 중국에서 엄청난 돈을 풀기 시작하면은 완성차 전체적으로 옮겨 돌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경제권이 어디냐면 이유죠. 이유는 이미 페드보다 이미 벌써 그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페드의 ECB의 매파를 갖다가 고수했던 2, 3명이 내가 더 이상 매파를 고수하기 힘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야 이제 인플레이션이 잡혔으니까 금리를 낮춰야겠다는 컨센서스가 이미 동의가 된 것이고 네. 그렇다면 페드가 형님격인 미국의 금리를 내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고 금리가 내린다면 단적으로 당장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를 갖다가 산다면 그건 다 할부로 사거든요. 할부에는 이제 이자가 붙고 이래서 사실은 이게 페드의 금리랑 완성차랑 직결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성차의 업황이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3대 그 경제권이 다 금리를 인하하면서 돈을 푸니까요. 네. 이렇다면 현대오토에버도 사실은 이제 그 상반기에 물론 이제 그 기아차보다는 좋긴 했지만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니었거든요. 매출 그 수익률이.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도 좋아지고 내년에도 좋아지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스텔란티스에서 비롯했었던 실적 불안감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 쪽으로 좀 퍼진 것은 있었는데 앞으로의 매출은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조에 있고 그런 금리 인하 쪽에서 완성차 업체 매출은 또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기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그룹 좀 정리해 보겠고요. 이번에는 삼성그룹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생명이 이제 특별 계정으로 삼성물산에 2.6억 원의 투자 공시를 내놓았는데 예. 삼성생명의 특별 계정에 대해서 좀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특별 계정에 대한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은 민간 기업은 우리나라 최대 이제 그 큰 손인데
그 워낙 보험업도 잘했고 보험의 연륜도 깊다 보니까 많은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변액보험이라고 있어요. 변액보험은 뭐냐면 네. 일반적인 보험처럼 그 보험에 가장 필수 요소는 보장도 해주는 동시에 만기가 됐을 때 당신이 들어온 보험금을 갖고 우리 회사가 열심히 자산을 투자해서 투자한 거의 수익을 일부 나눠주겠습니다. 이게 변액보험이거든요. 삼성생명이 변액보험을 갖고 있어요. 그럼 삼성생명이 변액보험으로 모은 자산이 특별 계정입니다. 그러면 삼성생명 주로 어디다 투자하느냐? 삼성그룹에 주로 투자해요. 네. 왜냐하면 삼성 같은 그룹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오늘 공시 삼성물산 그러면 다른 어떤 금융기관보다 같은 계열사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나 삼성전기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상황을 더 잘한다. 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네. 그런 자신감의 기조에서 삼성생명 특별 계정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이번에 나온 공시가 무엇이냐면 삼성생명이 삼성물산에 일부 좀 금액이 작긴 하지만은 일부 투자를 해서 그 매출 그 지분율을 높였다 이런 공시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데 그렇다면 삼성물산이 향후 전망이 좋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투자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서 삼성물산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억 원이면 금액이 좀 적은 편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금액이 적은 것 같긴 한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은 이 물산을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인 것이죠. 예,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삼성생명의 특별 계정이 가장 큰 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가혹하리만큼 지분을 갖다 줄이고 있어요. 팔고 있어요. 예. 네. 그건 이제 그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삼성생명이 이렇게 특별 계정으로 공시를 할 때도 공시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공시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사고 팔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 한눈에 이제 파악하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공시를 저희 같은 AI 기업이 공시를 짓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은 삼성생명의 특별 전자 지분을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그 윗단이 이제 그 주가이고 밑에가 삼성생명 특별 계정 지분 주인데 계속해서 지분을 갖다 줄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삼성생명 특별계정 입장에서 삼성전자 미래 가치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5만 전자까지 나왔고 5만을 물론 장중에 5만을 찍고 다시 6만 올라가게 했지만 사실 삼성그룹 내부에서도 삼성전자의 미래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삼성생명이 냉철하게 삼성전자를 갖다 평가해서 지분을 줄이고 있는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생명 특별계정 삼성물산 지분 추이를 보면은 그렇지 않고 좀 올라갔다 이거죠. 그렇다면 무엇이냐? 삼성생명 특별계정은 삼성물산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방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것이에요.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점을 갖다가 중요하게 보시면서 삼성물산을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이고, 삼성전자 안 그래도 좀 주가 하락으로 마음고생이 심하고 외국인도 계속 팔고 있어서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같은 계열사에서도 이렇게 판다라는 것이 좀 슬픕니다. 그래도 예. 또 삼성물산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포인트를 돌려보자면 삼성물산은 좀 어떤 기업인지 지금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설 기업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물산 하면은 이제 그 4개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건설, 그다음 리조트. 리조트가 뭐냐면 에버랜드입니다. 예. 에버랜드 그다음에 패션도 있고 제일모진 합병한 패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4개의 사업부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분석할지 모르겠지만 전체 매출의 절반이 건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물산의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건 건설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염려해야 될 건 염려라보다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도 갖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죠. 그래서 100만 원도 주가에 그 장중에 찍기도 했는데 네. 그러면 그만큼의 삼바가 주가가 오른다면 지분별 평가액이 삼성물산에도 반영이 돼요. 네. 꽤 지분이 높게 30%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삼바도 사실은 미래가치가 좋다. 제일 미래가치가 좋은 이 단기적으로 근본적 이유는 미국의 바이오 액트. 그러니까 그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제재를 받는다. 그 반사이익을 삼바가 받는다. 삼바가 한 달에 건너서 삼성물산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건설이 가장 매출이 높고 그다음에 삼바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하반기는 긍정적이라 보는 거고 그래서 삼성생명의 특별 계정이 삼성물산이 그래서 지분을 높이는데 전자는 오히려 지분을 계속 줄였다. 네. 이것도 동시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건설만 봐도 우리가 미래 가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 그리고 삼바도 또 늘리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지금 목표주가 100만 원에서 이제 120만 원 선까지 바라보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주 이야기 조금 더 해보자면 이 건설 업황이 그동안 정말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또 힘들었고 금리 인하 시기이다 보니까 또 이제 앞서 자동차 마냥 예, 또 예. 다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건설은 그러면 이제 좀 불황의 터널, 좀 어두움의 터널을 지났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가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은 페드가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거의 기정사실이었고 기정사실을 어느 정도 선반영한 것이 이제 각 건설사들 주가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예외적인 기업이 이제 그 GS건설과 그다음 현대산업개발인데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그 건설 부문의 1등 기업을 할 수 있는 이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보다 아웃퍼포먼스예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작년에 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거의 기업의 존폐를 갖다가 오갈 수 있는 큰 사고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가가 폭락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주가 올라갔다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것을 예외적으로 준다면은 삼성물산이 다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보다 더 아웃퍼폼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갖다가 이미 주가에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그 이제 페드가 그러면 50bp를 내렸는데 하반기에도 페드가 50bp를 갖다 두 번에 걸쳐 내릴지 한 번 걸쳐 내릴지 논의 중이지만 저는 이제 11월에도 페드가 50bp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한 번에 50bp를 내리든 나눠서 내리든 간에 결국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정사실이라면 건설주 역시 거기에 대해서 같이 올라가고 삼성물산도 거기에 대해서 주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그리고 건설주 이미 주가로 업황 회복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여기에 더해서 또 원전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원전 시공사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이 있는데 건설주에게 또 원전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 예. 그 동력이 또 AI가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예. AI 시대에서 이 건설사의 원전 모멘텀 또 어느 정도가 될 수 예.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건설이 AI랑 관련인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가 엄청난 그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생성형 AI를 통해서 새로운 걸 경험을 하는데 석사생이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될 리포트를 챗GPT 시키면은 30분 안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이거 우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시연을 갖다 하려면 인프라가 뭐가 필요하냐? 엔비디아의 B100, H100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이제 HBM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드웨어고 이걸 갖다가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가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는 모자르고 그 엄청난 빅테크 업자들이 큰 서버를 갖다가 사막에다 짓고 인적이 드문 곳에 짓는데 송배전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때 단적으로 떠오른 대안이 뭐냐면 원전이에요. 그래서 원전 갖다 끌어다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SMR이라고 해서 SMR. 그 우리가 한국에서 말하는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은 이제 1.4기가, 얼마 전에 체코에 수출한 원전은 1기가. 근데 SMR은 3분의 1, 300메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300메가와트다 보니까 적긴 하지만 장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바다를 끼지 않아도 돼요. 강은 끼워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가 평택이나 용인에 있나 이천에 있는 그 반도체 공장을 지을 정도면은 충분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SMR이 주목을 받고 있고 네. 아까 말씀 빅테크 업체들이 서버를 지을 때 거기다 이제 SMR 옆에다 두면은 네. 그 모든 전기에 다 부족 해결이 돼요. 그러면 SMR을 지을 수 있는 건설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있고 거의 시행할 수 있는 건설사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에 선도 기업 중 하나가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누만이랑 손잡고 네. SMR을 갖다 그 시연하려고 그래요. 이것이 본격화된다면 레퍼런스 딱 찍히면은 삼성물산의 레이팅이 멀티플이 한 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네, 그러면 생성형 AI와 원전 그리고 SMR은 어떠한 관련을 가지고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그 일반 그 우리 검색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네이버야 구글 검색보다 전력 소모량이 10배가 더 많아요.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딱 치면은 0.3와트가 필요한데 생성형 AI를 통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은 3와트가 필요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너무나 필요하고 예. 이거는 올해 2월부터 앨런 머스크가 계속 떠들면서 야 이렇게 많은 걸 지원은 뭐하냐 전기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많이 이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원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전은 1기가 1.4기가인데 여기에 3분의 1 정도 작다 보니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용수가 원전을 돌리려면 이제 쿨링이 필요하거든요. 네. 쿨링이 필요한 게 그전에는 바닷물을 썼는데 바닷물 아니고 한강 같은 강물을 써도 괜찮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02년 평택에 큰 어떤 반도체 공장을 지으니까 여기다가 SMR을 지으면은 송배전 갖다 가로지는 것도 큰 이슈거든요.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 그럼요. 배전을 까는 것도 문제고 네. 이거를 SMR 바로 옆에다 깔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하나 레퍼런스. 원전 강국인 레퍼런스를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관점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거를 윤석열 정부나 김동연 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AI 시대에서 건설사들이 원전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이유까지 들어보았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오늘 삼성 그룹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오 뉴스 조우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10월 7일 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밸류업 지수가 지난달 24일 발표됐을 때요. 뭐 여러 가지 논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또 논란의 가운데 있던 업종이 엔터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밸류업 지수 100개 종목에 엔터주 2종목, 즉 SM과 YG엔터가 JYP가 포함이 됐었기 때문인데 사실은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 한참 발표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 나올 때 엔터주 얘기는 거의 없었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올 들어서 엔터주들은 워낙 부진에 늪에서 계속 헤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대를 전혀 안 하던 상황에서 이 두 대표 종목이 편입이 되고 난 다음에 뭔가 엔터주들한테 뭔가 좀 어떻게 벼시 들었다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그 이후에 주가들이 상당히 좀 두 자릿수 이상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근데 엔터주가 왜 들어갔냐? 뭐 KB금융도 빠지고 KT나 SK텔레콤도 빠지는데 이렇게 부진한 엔터주들이 왜 들어갔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밸류치수 선정 기준에도 나옵니다만 뭐 시장 대표성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요. 사실은 뭐 이런 선정 기준 자체는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주주 환원 정책에 있어서 이 두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열심히 좀 펼쳐왔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좀 해봤습니다. SM 같은 경우 22년도에 200원 배당했다가 1년도에 200원 배당했다가 22년도에 1,200원 배당으로 배당액이 크게 늘었죠. 그리고 2023년 작년에도 배당액이 주당 배당액이 1,200원이나 됐고요. 자사주 같은 경우도 24만 주나 소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배당 성향이 뭐 52%나 되니까 사실은 벌어들인 돈의 사실 절반 가까이를 주주환원 정책에 펼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정도니까 SM은 굉장히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미 2년 전부터 펼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JYP도 한번 볼까요? 이 표가 언뜻 눈에 쏙 들어오지는 않으실 텐데요. 저 제일 왼쪽에 배정 기준일로 보시면 이제 저게 매년 연말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2012년, 15년 띄엄띄엄 하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계속 배당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한 300원 정도, 370원 정도 이렇게 재작년은 그렇게 배당을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물론 SM에 비해서는 배당 규모나 이런 것들이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JYP도 배당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엔터주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나고 있는 회사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작용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업종을 좀 골고루 분산시킨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이 두 회사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된 이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밸류업 지수 포함된 지난달 24일 이후에 이 네 개 주요 엔터주들 주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SM 같은 경우도 지난달 말 기점으로 해서 지지난달 말이죠. 8월 말 9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67,500원대까지 22% 정도 저점에서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JYP도 보죠. JYP도 역시 비슷한 시기에 저점을 찍었고요. 5만 원대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4만 3천 원까지 떨어졌었는데 18% 정도 주가가 저점에서 올라온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한번 볼까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앞에 두 회사보다는 조금 그래도 낮긴 했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15만 7천 원을 저점으로 해서 현재 10% 정도 올라가 있는 그래서 17만 원대로 회복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YG엔터를 보시죠.
YG 엔터테인먼트는 가장 주가가 저점에서 많이 오른 회사입니다.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에 26%나 지금 저점 대비해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태고 한참 저점일 때는 3만 원대까지 깨지기도 해서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고점이 4만 5천 원이기 때문에 3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15,000원, 건 40% 이렇게 빠졌던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빠졌다가 지금 한 절반 정도 회복을 했다. 37,800원, 38,000원 근처까지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삼성전자 내일 이제 잠정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엔터 업체들, 엔터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4개 회사 중에 3개 회사에 대해서 최근 9월 이후에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3분기 실적 전망치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장주인 하이브 같은 경우 매출은 5.6%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16%가 이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입니다. SM 같은 경우는 매출은 비교적 선방을 합니다. 3%가 채 안 되게 줄어드는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나는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YG 엔터 같은 경우는 매출은 40% 가까이 줄어드면서 영업도 결국은 적자 전환 36억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JYP 같은 경우는 따로 리포트가 최근에 나온 게 없어서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역시 JYP 역시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엔터주 4사의 실적 3분기 실적 전망은 대부분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엔터주들의 가장 큰 비즈니스 모델 중에 수익원은 앨범 판매거든요. 근데 앨범 판매가 좀 시원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8월 기준으로 앨범 판매량 보면 이게 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4개 회사의 합산한 앨범 판매량 추이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앨범 판매가 잘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앨범 수출 추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국내에서도 판매하면 사실은 해외 판매하는 게 훨씬 더 높은 비중인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이죠. 그 팬데믹 때 고점 찍고 나서 2023년에 잠깐 작년에 반등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앨범 판매 수출도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또 하나 또 걱정스러운 거는 수급입니다. 다음 표 한번 볼까요? 이 내용이 다 비슷해서요. 제가 4개 회사를 한꺼번에 다 이 표를 모아봤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급 동향을 보여주는 그런 표입니다. 제일 왼쪽 위가 하이브, 그 다음이 SM, 제일 왼쪽 아래가 JYP, 그 다음에 제 오른쪽 아래가 이제 YG인데 대부분 다 최근 들어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내려가는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안 좋은 게 하이브하고 JYP가 또 유난히 심하고 SM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SM도 최근에 보시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조짐이 반등의 조짐이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4개 회사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주식을 사기보다는 계속해서 팔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뚜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뭐 정리를 좀 해보면요. 국내 증권사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4분기에 엔터주들이 좀 반등할 것이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G드래곤이나 제니 같은 이런 아주 가장 핫한 그런 아이돌 스타들이 복귀를 하고요. 앨범 판매도 좀 늘어날 것 같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글로벌 콘서트도 좀 계속해서 기획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엔터주가 날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3분기 실적 앞서 보신 것처럼 아직은 기대할 수가 없겠지만 3분기 실적 발표 때 나올 이 4분기 또 4분기 이후 내년에 대한 이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 결국 이제 이 수치가 엔터주들의 구조적인 반등, 근본적인 반등의 가장 큰 열쇠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양시장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 확대되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에서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그러네요. 네, 어쨌든 내일 나올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그렇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들 물론 기대치는 높게 가지시면 안 될 거라는 거 뭐 저희가 말씀한 대로 더 잘 아실 거고요. 좀 냉정하게 내일 삼성전자 잠정치 한번 보시죠. 일단 관전 포인트는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이 11조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10조대 뭐 수준밖에 안 나올 거냐 이 부분 잘 좀 유념하면서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도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네. 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